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나를 성장시켜준 곳은 리버풀이 아니라 함부르크였다. 이 말은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이 남긴 말로 팝을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1960년 8월 14일 작은 버스에 몸을 실은 4명의 실버 비틀즈 멤버들은 함부르크를 향해 리버풀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함부르크에 도착한 다음 날 클럽 인드라에서 노래를 했고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반 동안 당시 일당 30마르크를 받게 되죠. 비틀즈의 시작은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구후 카이저 킬러 등 함부르크 상파울리 지역에 있는 펍과 클럽에서 연주를 하며 그들은 음악적으로 함부르크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함부르크 상파울리 지역에 가면 비틀즈의 동상이 있죠.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팝 아티스트는 누가 뭐라 해도 비틀즈입니다. 이들의 명성에 맞설 수 있는 팝 아티스트가 이제 겨우 한 그룹 정도 나왔을 뿐이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다 아시는 방탄소년단입니다. 비틀즈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문화는 아직도 곳곳에서 재생산이 되고 있죠. 비틀즈 팬 아트라는 분야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전설 속에 남아있는 그룹 비틀즈를 두고 팬들을 위해 팬들에 의한 비틀즈 추억 작업들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비틀즈를 그려내고 팬 아트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꼭 영국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비틀즈를 그려내고 있고 다시 창조하고 재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문화란 어쩌면 이런 것이죠. 누구에게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바로 문화입니다. 비틀즈가 남달랐던 것은 비틀즈 문화의 보편성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비틀즈는 자유와 평화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외쳤고 이를 히피 문화를 통해 만들어 왔죠. 당시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경제는 발전했지만 인종 간의 갈등도 극대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 비틀즈의 메시지는 그들의 노래와 함께 젊은이들을 자극했고 비틀즈 문화는 이렇게 혼돈의 시대와 갈등의 사회 속에서 꽃피게 됩니다. 비틀즈는 이처럼 세대와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바로 대중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죠. 편견에 맞서고 자신을 사랑하며 인류애를 강조하는 방탄소년단이 성공한 이유도 대중의 대변 역할을 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TS는 이렇게 그들의 음악으로 팬들의 창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비틀즈처럼요. 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성을 담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편성의 집단지성이 모인 것이 바로 암이죠. 그리고 비틀즈가 지금까지 비틀즈 팬 아트 같은 방식을 통해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처럼 방탄소년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말 K-팝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죠. 비틀즈의 보편성을 담은 그들의 모습은 시대를 뛰어넘어 계속해서 영국이나 미국인들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비틀즈 팬 아트를 통해 재창조되고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인이 그려내는 비틀즈도 비틀즈이고 당시의 미국과 영국을 대표했던 팝문화이며 한국과 일본인이 창조하는 비틀즈도 비틀즈이고 6, 70년대 미국 사회가 녹아있는 팝문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류는 꼭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인의 자본으로만 만들어져야 한류인가를요. 한류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류는 왜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을까요? 독일 언론이 늘 손꼽는 다양성 때문에 한류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는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한류가 주제부터 표현 방식까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소재 고갈에 시달리는 세계 영화계의 갈증을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이 판단하는 한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이 다 그 실체를 설명하진 않죠. 한류는 일단 우리의 문화입니다. 국악 박사 민성욱 박사가 스피릿이라는 매체의 기고한 칼럼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술을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을 서로 장단을 맞춘다. 이는 삼국지 위서동의전 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도 고구려전에서 나오죠. 그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나라 안의 촌락마다 밤이 되면 남녀가 떼지어 모여서 서로 노래하며 유의를 즐긴다.
이는 마치 방탄소년단의 칼 군무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놀랍죠? 현재 아이돌의 모습이 1800년 전 쓰여진 책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지금 보는 아이돌의 모습, 이런 칼 군무는 아이돌 그룹이 스타가 되기 위해 꼭 연마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외국 팝 아티스트들과 차별화를 줄 수 있는 한국인만의 특유의 기술이죠. 이 화려한 군무 덕에 화려한 패션, 화려한 영상, 그리고 다채로운 연출 등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즉 한류란 K-팝만 두고 본다면 다채로운 영상과 화려한 군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흥을 알아 함께 춤추는 것을 즐기는 우리 민족 문화의 뿌리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 몸속에 체화되어 있어서 시대를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팝 음악을 해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쩌면 흥을 하는 민족이기에 슬픔은 더 강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일본은 우리를 한의 민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한이라고 표현을 하든 이것이 원한이나 슬픔으로 표현이 되든 한국인의 기질 흥과 함께 한이 만드는 콘트라스트는 우리 내면 속에 더 진하게 남아있게 되면서 명확히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콘트라스트는 예술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한이라는 단어는 원래 일본의 학자 야나기 무네요시 때문에 유명해졌죠. 이 사람이 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한국을 설명하면서부터 확산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식민상한의 일환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한이라는 요소가 우리 토속 종교에 많이 살아있는 것도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를 일부 지방에서는 고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일본이 몰랐던 것이 있는데 한국 민족에게는 한을 푸는 풀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한 또는 원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을 푸는 풀림, 해결이라는 요소도 우리 문화에 같이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민간신앙에서 무장이 될 자의 원한이 있고 이에 따라 임무식이라는 과정이 있으며 한을 뚫고 나오는 과정 성무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원을 풀어서 저승으로 보내주거나 살아있는 사람의 살 부정 등을 치병하거나 예방을 하며 이 한을 풀어주기도 하죠. 즉 일본은 한만 가진 우리의 모습만 보았지 한을 극복하는 한국 민족의 기질을 잘 관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저항의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은 저항의 민족이고 많은 한국 영화가 이 저항에 대한 요소를 영화에 그려놓고 있죠. 독일의 수많은 영화 비평가들이 한과 함께 독자의 정권에 저항했던 그리고 일본에 저항했던 한국의 저항의식에서도 한류의 다양성을 찾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한류의 우수성에는 이렇게 저항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이 아주 놀랍죠. 즉 한류 안에는 흥과 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기질, 저항 등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류의 기본 바탕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저항했던 한민족의 모습은 여기 한국인의 특유의 기질에서 출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린 이런 장면을 영화에서 볼 때 묘하게도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란해전 당시 열세의 순간에도 정했던 것은 바로 한국인의 이런 기질이 작동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그의 모습은 사실 이순신 장군의 탁월함도 있지만요. 이순신 장군은 한민족의 기질과 그 환경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생산품이기도 하죠. 이를 역사 철학의 대가 해겔이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한 시대의 인물은 그 시대와 문화가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을요. 그러면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저항정신에 대해 감동한 독일의 자본과 영화 산업이 그 예술의 보편성을 끌어내 한국의 저항정신을 담은 이순신 장군을 영화로 만든다면 이는 한류일까요? 아니면 독일만의 작품일까요? 미국 영화 헐리우드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만들었지만 감독은 영국 출신 리들리 스콧이었고 제작은 미국이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문화를 담은 미국 제작 로마 시대의 미국 영화이기도 합니다. 즉 로마 시대의 로마를 담은 로마 제국 문화의 영화이자 미국의 영화이기도 하죠. 한국의 한 시대와 문화를 담은 미국 영화와 미국 드라마 미나리와 파친코는 글래디에이터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문화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드느냐보다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시대를 넘어 역사의 커다란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문화마다 공통점이 나옵니다. 바로 보편성이죠. 그리고 그 보편성이 현지 원주민들에 의해 재생산, 재확산이라는 두 절차를 관통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기독교와 르네상스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인이었던 예수에 의해 시작이 되고 그의 제자 12사도로부터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죠.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화했고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 교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즉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세라는 시기 유럽인들이 보았던 불가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이죠. 원래 성경책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라틴어로 새로 번역하게 됩니다. 즉 기독교 문화의 핵심인 성경이 로마인에 맞게 새로운 작업이 이루어지고 기독교의 체계가 잡히게 되죠. 시간이 지나 로마 제국은 그들이 야만족이라고 불렀던 게르만족 그리고 그들의 수장 오토 아케마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소로마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며 기독교의 문화도 사라져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기독교 문명은 게르만족에 의해 재확산됩니다. 그리고 칼 대제 또는 샤를 대제는 정확하게 800년 황제로 취임하며 독일 최초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게 되죠. 즉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적인 문화가 된 것은 바로 현지 원주민들에 의해 재생산, 재확산이 되었기 때문이고 재생산, 재확산이 될 만큼의 문화적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참고로 기독교 종교윤리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는 르네상스에서도 발견이 되죠. 르네상스는 어찌 보면 전형적인 이탈리아 문화입니다. 모두가 아시지만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가 이탈리아 사람들에 의해 복원이 된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럽의 국가 입장에서 보면 전에 자신들을 정복했던 국가의 문화를 그 로마 제국의 후예들이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죠. 그러나 르네상스는 전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성이 있었습니다. 슈투디아 후마니타스, 바로 인간에게 이롭게 하는 학문, 인문학이라는 보편성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 인문학자로부터 그 전 시대를 단절하자 해서 중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보편성은 당시 현란한 체계에 어렵기만 했던 현학적인 사고에 벗어나 인간에게 이롭게 하는 학문을 제시하며 플라톤 아카데미가 들어서고 이를 통해 전 유럽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피렌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르네상스는 유럽 다른 국가들을 통해 재창조, 재확산이 되죠. 프랑스인에 의해 프랑스의 돈으로 르네상스 건물이 들어서고 독일인에 의해 독일인의 돈으로 르네상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에도 프랑스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작품과 건축물을 르네상스라고 부르고 있죠. 한류가 한 시대에 기록이 되고 세계 역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인에 의한 한국을 위한 문화가 아닌 현지 외국인에 의해 재생산되고 재확산되는 메커니즘과 이들을 위한 보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꾸어 그러면 한류는 과연 전 세계인들에게 무엇일까요? 최근 제가 아미와 방탄소년단의 매력에 푹 빠져 있어서 이에 관한 영상을 집중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었죠. 바로 방탄소년단이 한류란 무엇인가 답을 주는 듯 해서입니다. 방탄소년단 7명의 청년들은 한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편견에 맞서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너무 강해 가끔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사회운동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방탄소년단 RM의 말대로 모든 것이 정치적이고 돌들까지도 정치적이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너희들이 생명의 의지에 대해 얘기하느냐? 나는 정치의 의지에 대해 얘기한다라고 인간의 본성이 정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이고 보편성과 상식을 얘기하면 할수록 정치화되는 것이 인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사회운동까지 연결되는 것은 그만큼 BTS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죠. 바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수록 이상하게도 BTS와 아미가 얘기하는 사회적인 보편성과 상식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고 이를 더욱 확인시켜주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과연 한류는 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무엇일까요?
한류가 단지 한국인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상품 또는 경제적인 요소 중 하나라면 메이드 인 코리아만이 한류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한류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던지는 보편성 때문에 너무 성장해버렸죠. 다시 저의 관심, 한류는 세계인들에 의해 재창조되고 재확산될 수 있을까요? 이는 한류가 얼마나 크게 인류에 도움이 되는 보편성을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예술활동으로 대답을 예스로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류가 무엇인지를요. 한류가 세상을 정복했다는 외신이 나오고 있는 이쯤에 바로 한류가 무엇인가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사실 제가 답이 있어서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개 유튜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주제죠.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독일어 신문을 읽어드리지 않고 제가 알고 싶은 질문만으로 영상을 대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